조개는 호걸들을 끌어모아 채태 사이에 생신강을 터는데 산동 땅 제주부 운성현에는 힘이 세고 부자인 조개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적발귀 유당이 내횡에게 붙들려 오고 유당으로부터 양중서가 보내는 채태사의 생신강 10만 관을 털자는 의견을 듣게 된다. 그날 밤 북두칠성이 자기 집으로 모여드는 꿈을 꾼 조개는 지다성 오용과 함께 꿈 이야기를 의논하며 채태사의 생신강을 털기로 한다. 이에 오용은 석갈촌의 완씨 삼형제를 끌어들이고 동계촌에 모여 무사안위를 비는 제를 올리던 중 일청도인 공손승이 찾아와 합세한다. 오용은 꾀를 써 양지가 이끄는 채태사의 생신강을 뺏기로 하고 백승을 끌어들인다. 그들 7은 대추장수로 백승은 술장수로 변장을 한 후 더위에 지친 생신강 짐꾼들에게 몽한약을 탄 술을 먹이고 간단히 생신강을 턴다. 얼마 후 제주부는 발끈 뒤집히고 양지는 생신강을 잃은 죄로 몸을 피해 떠돌이 신세가 되나 마침 노지심을 만나 보주사에 있던 두령을 깨치고 함께 농림에 든다. 제주부에선 대추장수와 술장수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중 백승이 체포되자 조개 일당을 잡기 위해 운성현으로 즈포사신을 파견한다. 그날 당직 압사였던 송강이 이 사실을 동계촌에 알리자 조개는 오용과 함께 장원을 불태우고 석갈촌에 들었다가 관군을 한 차례 물리친 후 양산박에 든다. 그 후 조개는 임충에 힘입어 왕륜을 물리치고 양산박의 새로운 두령이 된다. 그리하여 산채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매번 침략하는 관군을 물리친다. 한편 운성현의 압사 송강은 불쌍한 연파석의 어미를 돌봐주던 중 연파석과 살림을 차리고 여러 차례 부하 장문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호의를 베푸는데 연파석과 장문원은 뜨거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집안엔 도통 관심이 없던 송강은 어느 날 양산박에서 온 유당이 전한 황금과 조개의 편지를 지닌 채 연파석의 어멈한테 이끌려갔다가 그 내용이 연파석에게 발각된다. 송강은 그를 빌미로 떼쓰는 연파석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송가촌으로 쫓겨드나 주동과 내횡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빼쳐 동생 송청과 창주 땅 시대관인의 집으로 숨어든다. 시진의 환대 속에서 지내던 송강은 학질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무송을 만나게 되는데 무송은 송강과 의형제를 맺고 새 삶을 시작한다. 그 후 몸이 완쾌된 무송은 고향인 청하현으로 돌아가며 송강과 못내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눈다. 당시 경양강에는 큰 호랑이가 나타나 20여 명이 목숨을 잃은 터라 혼자서는 고갯길을 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송은 혼자 술에 취해 비틀비틀 산을 오르다 집채만한 호랑이를 만나 사투 끝에 왼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양곡현의 보병 도두가 된다. 그 후 뜻하지 않게 절세가인 방금년을 아내로 맞은 형 무대를 만난 무송은 회포를 풀고 형 집에서 기거한다. 그러나 형수 방금년의 뜨거운 시선을 느껴 현청에 짐을 옮긴 후 현령의 심부름으로 동경길에 오른다. 청면수 양지와 탁탑천왕 조개. 북경 대명부는 송나라의 목구멍 같은 곳으로 알려진 지방이다. 당나라 때부터 이미 하북의 평온은 천하의 평온이요 하북이 어지러우면 천하가 어지럽다 라는 말이 있어 왔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서쪽으로는 태행산맥으로부터 동쪽으로는 멀리 바레만에 이르기까지 북방에 만리장성을 쌓아 북쪽 오랑캐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만주의 여진이나 요나라의 침범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탓에 송나라 조정에서는 이곳을 중히 여겨 유수사 자리에 특히 세도가 높고 명망 있는 자를 뽑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 북경 대명부 유수사는 말에 오르면 군사를 다스리고 말에서 내리면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로 그 세도가 높았다. 양지가 북경 대명부로 갔을 때 그곳 유수사에 있던 사람은 양중서로 자는 세거리였으며
동경에서 태사 자리에 있는 채경의 사위였다. 그들이 북경에 이른 다음 날인 2월 열아흘의 날, 양중서가 유수청에 올라 있는데 장용, 조호 두 사람의 공인이 양지를 데리고 와서 개봉부에 공문을 바쳤다. 공문을 받아 읽고 난 양중서는 곧 양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렸다. 양중서는 일찍이 자신이 동경에 있었을 때 양지를 본 적이 있었다. 너는 벼슬을 한 몸으로서 어쩌다가 이곳에 군졸로 오게 되었느냐? 양중서가 궁금한 얼굴로 묻자 양지는 그간의 일을 낱낱이 고해 올렸다. 전사 부제사로서 화석강을 나르다가 풍랑을 만나 황하에 빠뜨렸던 일이며 그 후 도망쳐서 천하를 이곳저곳 떠돌아 다녔던 일이며 복직하려는데 고태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이며 보검을 팔려고 천안주교 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우의를 죽인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고해 올렸다. 양중서는 양지와 같이 뛰어난 인물이 자신의 휘하에 들어오게 된 것을 기뻐했다. 양중서는 곧 양지의 목에 씌어져 있는 큰 칼을 벗기게 한 다음 두 공인에게 회문을 써주어 동경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지로 하여금 자신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였다. 양지는 양중서의 부중에서 일하게 되자 양중서가 시키는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니 그것을 본 양중서는 양지가 더욱 마음에 들자 양지를 중군의 부패로 삼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권세가 높다 한들 아무 까닭도 없이 한낱 귀양온 졸군을 하루아침에 부패의 자리에 오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궁리를 짜낸 끝에 문득 군정사를 불러 무술시합을 열게 했다. 양지의 무예가 뛰어남을 알고 있어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내일 무술시합을 벌일 예정이니 동광문 밖 조련장으로 모든 장수들을 모이게 하라. 그러고는 그날 밤 양중서는 양지를 불러 말했다. 나는 너를 부패의 자리에 올려 복록을 탈 수 있도록 해줄 생각이다. 그런데 너의 무술이 과연 거기에 따라줄지 의문이로구나. 양지는 대뜸 양중서의 고마운 뜻에 고개를 숙여 감사하며 대답했다. 저는 일찍이 묵과에 급제하여 한때는 전사 부제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18가지 무예를 조금 익힌 바 있습니다. 이제 나으리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은 마치 구름을 흩어버리고 해를 보게 해주심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힘을 다하여 그 은혜에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양중서는 그가 몹시도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양지에게 갑옷 한 벌을 하사했다. 다음 날 아침 동광문 밖 연무청에는 모든 장졸들이 모여 있었다. 때는 이른 봄이라 바람이 부드럽고 햇볕도 따스해서 무술 시합을 벌이기에는 안성맞춤의 날씨였다. 양중서는 연무청 위에 마련된 은 장식으로 덮인 교의에 앉아서 연무청 아래를 굽어보았다. 조련장에는 좌우 양쪽으로 장졸들이 늠름하게 갈라서 있었다. 지휘사, 단련사, 정제사, 통령사, 아장, 교위, 정패, 부패가 도열해 있고 그들의 앞 뒤에는 약 100여 명 가량의 장교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장대 위에는 2명의 도감이 우뚝 서 있었다. 가만히 바라보니 한 명은 이천왕 이성이었고 또 한 명은 문대도 문달이었다. 그들 두 사람은 씩씩하게 각기 자신의 군마를 이끌어 나오더니 양중서를 향해 3번 함성을 보내는 것으로 굴례를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대 위에 누런 깃발이 오르고 장대의 양쪽 옆에서 북과 징 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화각 소리가 3번 울리고 북 소리도 3번 울려 퍼지자 조련장이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장대 위에 흰 기가 오르자 북 소리가 울려 퍼지며 500군마가 늘어섰다. 이어 장대 위에 붉은 기가 오르며 북 소리가 울리자 500군마가 열을 지어 두 진을 펼치며 병장기를 들어 한껏 기세를 떨쳤다. 그렇게 군사들이 제자리를 잡자 양중서는 영을 내려
부패 주군을 앞으로 나오도록 명했다. 주군은 명을 받자마자 오른쪽 진영으로부터 말을 달려 나오더니 말에서 내려 창을 끼고 소리쳤다. 주군이 명을 받들고 나왔습니다. 부패군의 무예를 보고 싶으니 마음껏 솜씨를 펼치도록 하라. 주군은 양중서에게 다시 한번 예를 표하고 나서 창을 들고 말 위에 올라 조련장 한가운데로 말을 몰았다. 이어 주군은 창수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다. 말머리를 틀어 왼쪽으로 돌다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창을 찌르는가 하면 다시 오른쪽으로 돌다가 왼쪽으로 돌면서 창을 찔렀다. 그가 몇 가지 중요한 시범을 마치고 나자 모든 군졸들이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다. 주군이 창쓰기를 보이고 들어가자 양중서가 다시 영을 내렸다. 동경에서 온 양지를 앞으로 나오게 하라. 양지가 앞으로 불려 나와서 예를 올리자 양중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나는 네가 원래 동경에 있을 때 전사 부제사의 자리에 있었음을 들어 알고 있다. 지금은 천하의 도적의 무리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변경에는 요나라와 여진족이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나라에 많은 인재가 필요한 시기이다. 만일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부패 죽음과 무예를 겨루어 이긴다면 너를 그 자리에 올리겠다. 한번 무예를 겨뤄보겠는가? 양지는 이 일을 미리 들었던 터라 서슴없이 대답했다. 힘껏 겨루어 보겠사옵니다. 이에 양중서는 말 한 필과 병장기를 가져다가 양지에게 내려주도록 명했다. 양지는 곧 연무청 뒤로 가서 어젯밤에 양중서로부터 받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다. 양지가 활과 전통을 맨 다음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 긴 창을 들고 말을 달려 나오자 양중서가 명을 내렸다. 두 사람은 우선 창수를 겨루어 보도록 하라. 주군은 자기 자리를 걸고 한낱 졸개와 더불어 무예를 겨룬다고 생각하자 몹시 못마땅했으나 양중서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즉시 창을 비껴들고 말을 달려 조련장 가운데로 나가 맞설 채비를 했다. 그때 갑자기 병마도간 문달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 잠깐 멈추어라. 문달은 두 사람을 말린 다음 양중서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저는 아직 두 사람의 시합을 본 적이 없어서 누가 이기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창에는 본래 눈이 없으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 사람이 죽게 될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양중서가 괴이 쩍다는 얼굴로 물었다.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말해보도록 하라. 이에 문달은 자신이 생각했던 바를 말했다. 두 사람의 창 끝에 두터운 헝겊을 감게 한 다음 그곳에다 석회가루를 듬뿍 묻혀서 창수를 겨루게 하십시오. 창에 많이 찔린 자는 몸에 석회가루가 많이 묻어 있을 것이며 조금 찔린 자는 조금 묻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서 승부를 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중서가 들으니 그럴듯했다. 그 말이 옳구나. 즉시 그렇게 하여 겨루도록 하라. 그리하여 양지와 주군은 창 끝에 두터운 헝겊을 감고 석회가루를 묻혀 창수를 겨루게 되었다. 시합의 시작을 알리는 징 소리가 나자 주군은 창을 치켜들고 양지를 향해 말을 박쳤다. 양지도 지지 않고 주군의 창을 맞받아 쳤다.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싸우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는 다시 한 덩어리가 되어 싸웠다. 말 위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뒤엉키고 밑에서는 말과 말이 서로 뒤엉켰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 40~50합을 겨루고 나자 누가 이겼는지는 분명히 드러났다. 주군의 몸통과 말 잔등에는 마치 두부를 으깨 놓은 듯이 하얀 횟가루가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지는 왼쪽 어깨에만 흰 점이 하나 찍혀 있을 뿐이었다. 드디어 시합이 끝났음을 알리는 징 소리가 울렸다. 양중서는 양지가 이긴 것을 보자 몹시 기뻤다. 양중서는 주군을 부르더니 꾸짖었다. 주군은 듣거라. 전임 유수가 너를 중군의 부패로 삼았다만 네 꼴이 그게 무엇이냐.
그 정도의 솜씨를 가지고 어찌 감히 남정북벌을 한다 하겠느냐. 이제 네가 양지에게 졌으니 그에게 부패 자리를 넘겨주어라. 주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떨구고 있었다. 그러자 병마도감 이성이 황급히 사열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주군은 비록 창 솜씨가 서툴긴 하지만 말타기와 활쏘기에는 능숙한 사람입니다. 단 한 번의 창술 시합으로 부패의 자리를 그만두게 하신다면 장졸들의 의기가 꺾일까 두렵습니다. 그러하오니 활쏘기로 다시 한번 겨루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중서도 그 말을 듣고 마다할 수는 없었다. 자칫 양지에게 부패 자리를 넘겨주려는 속셈을 들킬 수도 있어 활솜씨를 겨루게 하였다. 주군은 창을 버리고 활과 화살을 잡았다. 양지도 활과 화살을 집어들고 말 위에 오르더니 양중서 앞으로 나아가 굴레를 올리고 청했다. 원래 화살이란 시위를 떠나면 인정을 모르는 법입니다. 시합을 하면 분명 둘 중 하나가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될 것인즉 적절한 방비책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자 양중서는 이번에는 그 말을 물리쳤다. 어찌 무인이 시합을 하다가 상처를 입을 것을 겁낸단 말이냐. 진정한 무인이란 모름지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설령 죽는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양중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합은 그대로 치러지게 되었다. 이윽고 이성이 두 사람에게 방패를 나누어 주자 방패를 받아든 양지가 주군에게 말했다. 당신이 먼저 내게 화살을 3대 쏘시오. 그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화살 3대를 쏘겠소. 물론 화살을 먼저 쏘는 편이 이로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양지는 주군에게 먼저 쏘도록 양보함으로써 여유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주군은 그것이 아니 꼬았다.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저놈이 한낱 군관 노릇만 해봤으니 활까지 잘 쏘지는 못하리라. 내 이번에는 단 1개의 화살로써 내 놈의 심장을 꿰뚫어 놓고 말겠다. 주군이 그렇게 생각하며 화살을 빼들었다. 시합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러자 양지는 말을 박차며 남쪽을 향해 내달렸다. 주군도 말을 재우쳐 그 뒤를 쫓았다. 주군은 말 한 장에 고삐를 걸고 활에 화살 1대를 매겨 겨냥하더니 양지를 향해 힘껏 쏘아 보냈다. 그 순간 양지는 등 뒤에서 들리는 활 시위 소리를 들었다. 그는 활 시위 소리가 바람결에 섞여드는 것을 알아채자 즉시 몸을 틀어 말의 옆구리로 달라붙었다. 그러자 화살은 그대로 말 잔등 위를 지나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화살이 빗나간 것을 알아챈 주군은 몹시 당황하였다. 그는 재빨리 전통에서 화살 1대를 다시 뽑아 들고 이번에는 꼭 마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활에 매겨 시위를 당겼다. 그러자 화살은 핑 소리와 함께 양지의 등줄기를 향해 날아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를 듣고도 양지가 말의 옆구리로 몸을 숨기지 않았다. 그 대신 손에 들고 있던 활을 이용하여 날아오는 화살을 힘껏 후려쳤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화살은 양지의 활에 맞아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걸 본 주군은 얼굴빛이 하얘지며 핏기를 잃었다. 그가 바라보니 양지는 조련장 끝까지 달려가다가 말머리를 연무청 앞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양지는 말의 배를 힘껏 걷어차며 앞으로 내달았다. 주군도 다시 말머리를 돌려 그 뒤를 쫓았다. 8개의 말발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뽀얀 먼지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주군은 3번째 화살을 뽑아 들고 온 힘을 다해 활 시위를 잡아당겼다.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내지 못하면 자기가 화살을 피해야 할 처지였던 것이다. 그는 눈을 부릅뜬 채 양지의 등골을 뚫어지게 노려보더니 이윽고 화살을 날려보냈다. 화살이 활 시위를 떠나는 순간 양지는 그 소리를 듣고 말을 달리다가 갑자기 뒤로 획 몸을 돌리더니 손을 뻗어서 날아오는 화살을 덥석 움켜쥐었다. 그리고 나서 양중서 앞으로 달려와 그에게 화살을 바쳤다. 그러자 구경을 하고 있던 많은 장졸들이
모두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박수를 쳤다. 양중서는 양지가 바치는 화살을 받아들고 흐뭇한 듯 웃음을 띤 얼굴로 말했다. 자, 이번에는 양지가 화살을 쏠 차례다. 어서 세 대를 쏘도록 하라. 양중서의 명이 떨어지자 징 소리가 다시 울렸다. 주군은 활과 전통을 내던지고 나서 방패 하나만을 든 채 말을 박차며 남쪽을 향해 달렸다. 양지가 그 뒤를 쫓았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조련장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런데 양지는 활을 들더니 화살은 매지 않고 시위만 힘껏 잡아당겼다가 놓았다. 핑 하는 소리만 났을 뿐 날아간 화살은 없었다. 그러나 주군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던 터라 활 시위를 놓는 소리가 나자마자 얼른 방패를 들어 막으면서 고개를 푹 숙였다. 한참이 되어도 화살이 날아오지 않자 주군은 제 좋을 대로만 생각했다. 아하, 이놈은 창만 쓸 줄 알았지 활은 영 다룰 줄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두 번째 화살도 제대로 쏘지 못한다면 내 이놈을 잔뜩 꾸짖어준 다음 분을 풀고 말리라. 한편 양지는 이제 두 번째 활을 당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번에는 전통에서 화살 한 대를 뽑아들었다. 그는 그 화살을 활 시위에 매기면서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화살을 쏘아 보낸다면 저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된다. 저 사람과 내가 이전에 아무런 원수진 일도 없었는데 어찌 목숨을 끊는단 말인가. 목숨이 위험하지 않은 곳을 골라서 쏘아야만 한다. 그러고는 활 시위를 힘껏 잡아당겼다. 그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금 내뿜고 나서 멈추더니 왼손은 태산을 밀치듯 오른손은 어린아이를 안듯 하여 활을 보름달처럼 당겨 활 시위를 놓았다. 그러자 화살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서 주군의 오른쪽 어깨에 꽂혔다. 순간 양지의 활솜씨를 가볍게 여기고 있던 주군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방패와 함께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숨을 죽인 채 구경을 하고 있던 장졸들이 고함을 지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양중서도 크게 기뻐하며 명을 내렸다. 자, 이제 약조대로 양지에게 부패의 자리를 넘겨주도록 하라. 그러자 왼쪽 계하에서 한 사람이 달려 나오더니 외쳤다. 부패 자리를 섣불리 내리지 마옵소서. 제가 양지와 한판 겨루어 보겠습니다. 양중서가 내려다 보니 그는 바로 급선봉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패 sak초였다. 양지가 그를 보니 키는 7자는 되어 보이는 데다 둥근 얼굴에 큰 귀와 두터운 입술, 입이 모난 사내인데 뺨에 긴 수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모습은 실로 위엄이 있어 보였으며 늠름하고 당당해 보였다. 원래 sak초는 성미가 급했다. 그릇된 걸 보면 남보다 앞서 나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급선봉이라 불렀던 것이다. sak초가 양중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니 말을 이었다. 주군은 병을 앓고 난 몸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쾌유되지 않아서 양지에게 진 것입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겨루어 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진다면 주군의 부패 자리를 양지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저의 정패 자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된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 원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성이 앞으로 나오며 sak초의 말을 거들었다. 양지는 본래 동경에서 전사부제사를 지낸 사람이므로 부패인 주군과는 애시당초 걸맞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정패인 sak초와 무예를 겨루게 하심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sak초라면 충분히 그와 맞서 승부를 겨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양지를 높이려고 하는데 장수들이 내 말을 잘 따라주지 않는구나. 차라리 양지로 하여금 sak초와 다시 한번 겨루도록 하는 편이 낫겠다. 만일 sak초를 이긴다면 그때는 그 누구도 양지를 높이는 걸 반대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양중서는 그렇게 생각하자 양지에게 물었다. 어떠냐? sak초와 다시 무예를 겨루어 볼 생각이 있느냐? 이에 양지가 서슴없이 대답했다. 상공의 분부시라면 제가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그러자 양중서는
흡족한 듯 양지에게 일렀다. 그럼 어서 연무청 뒤로 가서 새롭게 무장을 갖추도록 하라. 조금 더 허술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양지가 갑옷을 다시 튼튼하게 갈아입고 나오자 양중선은 무기고 관리에게 양지가 필요한 무기를 내주도록 명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끌고 오도록 하여 손수 그 말을 내주면서 타고 싸우도록 독려하였다. 한편 이성은 sak초가 채비를 갖추는 걸 도와주면서 가만히 일렀다. 이번 시합은 우리 군사들의 낯이 걸린 일일세. 양지의 무예가 보통이 아니야. 자네에게 무예를 배운 주군이 이미 져버렸으니 자네는 꼭 이겨야만 하네. 그래야만 여기 있는 모든 군관들도 체면이 서게 될 걸세. 자네라면 반드시 양지의 콧대를 꺾어 놓을 수 있을 걸세. 내게 아주 좋은 말과 갑옷이 있으니 그걸 빌려주겠네. sak초는 이성에게 염려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인 후 채비를 갖추었다. 어느덧 석양빛이 서쪽 하늘에 드리워져 있었다. 양중선은 이번 시합이 조금 전의 시합과는 그 뜻이 달라 양지와 sak초의 시합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교의를 사열대 앞으로 바싹 당겨 앉았다. 일산을 받쳐들고 있던 두 시종도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하였다. 이윽고 싸울 채비가 갖춰진 걸 알고 양중서가 명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시작하도록 하라. 그러자 머리에는 한 덩이 붉은 숯이 드리워진 강철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강철 조각으로 이어진 갑옷을 입은 sak초가 나타났다. 허리에도 짐승 얼굴을 새긴 금빛 띠를 둘렀으며 가슴 앞뒤에 청동으로 만든 호심경을 두르고 있었다. 그 위에 붉은 비단 전포를 걸쳤고 발에는 가죽신이요 오른쪽 어깨에는 전통을 메고 손에는 한 자루 금빛으로 도금한 도끼를 비껴들었다. sak초는 이도감이 내준 흰 말을 타고 나왔다. 이어 맞은편에서도 문기가 활짝 열리며 말방울 소리와 함께 양지가 손에 창을 들고 나섰는데 그 또한 태산이라도 무너뜨릴 듯한 용맹이 엿보였다. 머리에는 햇빛에 번쩍이는 강철 투구에 푸른 술이 매달렸으며 몸에는 버들림 모양으로 엮어진 갑옷에 붉은 빛의 끈을 메고 있었다. 가슴 앞뒤에는 짐승 얼굴이 새겨진 엄신경을 둘렀고 그 위에 흰 비단 전포를 걸쳤다. 그런 양지가 양중서가 내린 불덩이 같은 붉은 말을 타고 한 자루 혼철 점철강을 손에 쥔 채 나타나자 모든 장졸들은 마음속으로 감탄에 마지 않았다. 그러자 남쪽에 있던 기수가 금빛으로 만든 영자 길을 들고 달려와 외쳤다. 상공의 뜻이시니 두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싸우라. 지는 자에게는 벌을 내릴 것이며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다. 두 사람은 명을 받들고 각기 진을 나와 조련장 한가운데로 달려갔다. 두 말이 마주하자 장대 위에 붉은 기가 오르고 양쪽에서 징소리, 북소리가 울리더니 이어 포소리가 크게 울렸다. sak초가 말을 달려 진으로 달려들어가 문기 아래에 말을 세웠다. 양지도 진 안으로 말을 달려가 문기 아래에 말을 세웠다. 이어 장대 위에 노란 기가 세워지고 북소리가 한 차례 요란스럽게 울리자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울렸다. 다음 순간 함성이 그치며 조련장은 쥐죽은 듯 조용한데 누구 하나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 이윽고 세 번째로 푸른 기가 장대 위에서 휘둘러지자 북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러자 왼쪽 진 안의 문기가 두 갈래로 나뉘며 말방울 소리와 함께 sak초가 말을 몰아 진 앞에 나서는데 보니 그 위용이 과연 영웅다웠다. 급선봉 sak초가 황금빛 도끼를 휘두르면서 말을 달려 덮쳐들자 청면수 양지가 창을 높이 치켜들어 도끼를 막았다. 말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조련장 가득히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야! 기합 소리와 동시에 두 필의 명마가 원을 그리면서 뒤엉키기 시작했다. sak초는 마치 흰눈과도 같은 말 위에서 황금빛 도끼를 휘둘렀고 양지는 숯불빛 적토마 위에서 창을 휘두르면서 맞섰다.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한 채 손에 땀을 쥐고 두 사람의 억센 기운과 눈부신 무예를 지켜보았다. 황금빛 도끼와 예리한 창끝이 부딪힐 때마다 푸른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아, 실로 눈부시구나. 양중선은 두 사람의 싸움에 정신이 팔려 어느새 의자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는 내심 만족하고 있었다. 자기 휘하에 양웅을 두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흐뭇해졌다. 두 사람은 어느덧 50여 합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것은 시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시범에 가까우리만큼 뛰어난 힘과 무예가 얽혀드는 싸움이었다. 그걸 보던 양군의 장졸들이 수군거렸다. 우리가 싸움도 많이 해봤고 시합도 많이 보았지만 이런 싸움은 처음일세 그려. 그러게 참으로 놀라운 솜씨들이로군. 과연 두 사람 다 대단한 호걸들일세 그려. 조련장 한가운데서는 어느덧 두 사람이 80여 합을 넘기고 있었다. 그들이 탄 말에서도 땀이 흐르는 듯 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마치 싸울수록 힘이 더 솟는 듯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다. 양중서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말했다. 실로 놀라운 싸움이로구나. 그때 이성과 문달도 장대 위에서 그 싸움을 보며 감탄에 마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두 사람이 싸우다 하나는 죽을까 걱정이 되었다. 양중서는 급히 기수를 불러 영자기를 내주며 싸움을 그만두게 했다. 이에 기수가 달려가 그 영을 전했으나 그들은 싸움에 정신이 팔려 얼른 멈추지 않았다. 상공의 분부신이 싸움을 멈추시오. 기수가 다시 소리치자 그제야 두 사람은 무기를 거두어 들이고 말을 돌려 각기 지인 앞에 가 섰다. 이성과 문달은 장대에서 내려와 양중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두 사람의 무예가 실로 뛰어날 뿐 아니라 그 높고 낮음을 가릴 수 없으니 상공께서는 함께 높이 쓰도록 하십시오. 양중서도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양지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sak초를 잃지 않게 되었으니 더없이 기뻤다. 이에 양중서는 그들을 앞으로 불러 명을 받들게 했다. 두 사람이 말에서 내려 무기를 소교에게 전해준 뒤 연무청 위에 올라 허리를 굽히자 양중서가 명을 내렸다. 오늘의 시합은 두 사람이 비겼으니 너희 두 사람의 벼슬을 모두 높이고자 한다. 너희 둘을 오늘부터 관군 제할사에 명하노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욱 힘을 다하도록 하라. 양중서는 각기 두 사람에게 백은 두 정씩과 관복 두 벌씩을 상으로 내렸다. 상을 받은 두 사람은 양중서에게 절을 올려 감사한 다음 연무청을 내려와 활과 창칼을 풀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후 다시 연무청으로 올랐다. 양중서는 두 사람을 제할 자리에 앉게 한 뒤 잔치를 베풀어 높고 낮은 군관들과 함께 두 사람을 경하했다. 이윽고 해가 기울고 잔치가 끝나자 양중서는 새로 제할이 된 두 사람과 함께 말을 타고 부중으로 돌아갔다. 제할이 된 두 사람이 머리에 붉은 꽃을 꽂고 동광문으로 들어서자 길 양쪽에는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백성들이 몰려나와 기뻐해 마지 않았다. 양중서가 그런 백성들을 보며 의아한 얼굴로 말 위에서 물었다. 무엇이 그토록 기쁜가? 그러자 노인들이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다. 저희들이 북경에서 태어나 대명부에서 오래도록 살았습니다만 오늘 같은 무예시합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조련장에서 그토록 훌륭한 무예시합을 보여주신 두 장수를 제할사로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양중서도 그 말을 듣자 크게 기뻐했다. 양지의 뛰어난 무예를 알게 된 sak초는 그 후로 양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무엇이 행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실로 인간의 운명이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동광문 밖 조련장에서의 무술시합이 있은 뒤로 양중서는 양지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다. 양지도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충성심에서 그를 극진히 모시고 섬겼다. 양지가 북경의 대명부로 귀양가서 제할사가 된 후로 세월은 흘러 어느덧 봄도 지나고 단오절이 되었다. 양중서는
채 부인과 함께 후당에서 단오절 잔치를 벌였다. 양중서가 그동안 소홀히 한 채 부인의 술잔에 창포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말했다. 부인, 내가 이토록 무거운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 좀처럼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시간이 없구려. 그러자 채 부인이 요염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당신 지금 불평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영예와 부귀를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더구나 이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소. 나도 어려서부터 글을 읽어 경사를 아는 터요. 내가 풀이나 나무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장인어른의 후원과 은혜를 모르고 있겠소. 그러자 채 부인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그러고 보니 여보, 얼마 안 있으면 친정아버님 생신이 돌아와요. 당신 잊으셨어요? 채 부인이 곱게 눈을 흘기자 양중서가 웃으며 말했다. 있다니, 내가 어찌 장인어른의 생신을 잊어버리겠소. 장인어른의 생신은 바로 6월 보름이잖소. 그래서 이미 사람을 시켜 돈 10만관어치의 금은 보석을 사들이고 있소. 그것들을 도성으로 보내 장인어른의 생신을 축하하려는데 이제 열의 9은 갖추었소. 며칠 안으로 다 갖춰지면 곧 사람을 도성으로 보낼 것이요. 그나저나 금년에야말로 작년처럼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추어야 할 텐데 작년에는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낭패를 보았어요. 그토록 많은 금은 보화를 동경에 보냈었는데 채 도착하기도 전에 도적대에게 모두 뺏겨버리다니. 채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양중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무언가 생각에 잠기다 입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동경의 반도 못 가 값진 보물들 모두 빼앗겼는데 아직 그 도적을 잡지 못했으니 걱정이오. 여보, 이 북경 대명부의 수많은 군관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 보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럴 만한 인재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씀이세요? 채 부인이 답답하다는 듯 그렇게 체근대며 말하자 양중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하지만 아무튼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아직 한 달 이상은 남았으니까. 곧 예물이 다 갖춰질 테니 그때 내가 사람을 뽑아 보내도 늦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부인께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하겠소. 한편 그때 산동성 제주의 운성현에 새로 부임한 지현이 있었으니 그의 성은 시이요 이름은 문빈이었다. 그는 백성들의 다스림에 밝고 너그러워 현민의 평판도 좋았고 가히 목민관이라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는 한가할 때는 난을 기르고 검은 고를 뜯고 그릴기를 즐겨하는 학식이 높은 벼슬아치였다. 지현으로 부임한 시문비는 우선 마을의 평온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도두 2사람을 불러들였다. 포도사에는 2도두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보병도두였다. 보병도두는 20명의 창자비와 20명의 보조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마병도두는 20명의 기마긍수와 20명의 보조를 거느리고 있었다. 보병도두는 내횡이란 자로서 벼로가 삽시오였는데 키가 7자 반에 얼굴빛이 검푸르고 구렛나루 수염이 있었다. 또한 팔 힘이 세고 2서너 길이도 넘는 냇물도 뛰어넘을 정도로 날랬다. 원래는 그곳에서 대장장이 노릇을 하다가 백정 노릇을 했으며 속이 좁기는 했으나 의리를 중히 여기고 무예가 뛰어났다. 그리고 마병도두는 주동이란 자로서 벼로가 미염공이었다. 그는 키가 8자 반에 호랑이 수염과 얼굴빛이 대추빛으로 관운장과 생김이 닮아서 사람들은 그를 미염공이라 불렀다. 원래 그곳의 부호였으나 호걸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재물을 하찮게 여겼다. 또한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혀 그 솜씨가 뛰어났다. 그들 2사람이 현령의 부름을 받아 즉시 달려가자 지현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 이곳 제주 호수지대에 양산박이란 곳이 있다는데 그곳에 도적대들이 모여 노략질을 일삼고 관군에 대항한다고 했다. 또한 그곳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도적대가 들고 일어난다고 하니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내가 그대들 두 도들을 부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그 도적대들을 사로잡는데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이다. 각기 군사를 나누어 한 패는 서문으로 한 패는 동문으로 나가 순초를 돌도록 하라. 만약 도적대를 만나게 되면 붙들어 오되 결코 백성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듣기로 동계촌 꼭대기에 커다란 단풍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대들이 관 내를 두루 살핀 후 그 단풍잎을 따서 내게 바치도록 하라. 만약 그 단풍잎 없이 맨손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순초를 게을리한 것으로 여겨 무거운 벌을 내릴 것이다. 이어 주동이 먼저 졸개들을 거느리고 떠났고 뇌행도 동문으로 나가 이곳저곳을 샅샅이 살폈다. 그러나 뇌행이 아무리 살펴도 도적대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동계촌 산 위로 올라갔더니 정말로 커다란 단풍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뇌행은 즉시 단풍잎 하나를 따가지고 마을로 내려왔다. 뇌행 일행이 마을로 내려와 두어 마장쯤 걸어와 영관묘 앞을 지나가려는데 영관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보였다. 이 사당은 본래 사당지기가 없는 곳이다. 저렇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니 수상하구나. 혹시 저 안에 수상한 놈이 있을지도 모른다. 들어가 보기로 하자. 뇌행이 그렇게 말하며 영관묘 안으로 들어가 보니 커다란 탁자 위에 몸집이 큰 웬 사내 아내가 날씨가 더워서인지 알몸뚱이로 누운 채 잠들어 있었다. 벗은 옷을 둘둘 말아 베개를 만들어서 머리에 베고 있는데 사지를 쭉 뻗은 채 사당 안이 떠나갈 듯 코를 골고 있는 모양으로 보아 그 사내는 영락없는 도둑놈이었다. 뇌행은 마음속으로 감탄부터 했다. 거참 이상한 일이로군. 현령님께서 동계촌에 도둑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 뇌행은 호통을 치면서 군졸들로 하여금 그 사내를 묻게 했다. 사내는 깜짝 놀라 깨어났으나 이미 20명의 군졸들이 달려들어 자신의 몸을 묶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뇌행이 포박한 사내를 끌고 병졸들과 함께 영관묘를 떠난 것은 새벽 무렵이었다. 마을에 이르자 뇌황이 군졸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새벽이 돼서 그런지 몹시 출출하구나. 우선 마을에 있는 조개님 댁에 들러서 욕이나 좀 한 다음에 관청으로 돌아가자꾸나. 그 댁은 부자니까 욕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게다. 조개는 조상 대대로 동계촌에서 부자로 살아온 토호였다. 그는 호방한 성품을 타고난 데다 의리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평생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했으며 누구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였고 후한 대접을 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떠날 때는 항상 노자로 쓸 수 있도록 약간의 은자까지 손에 쥐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조개는 힘이 센 데다 창술과 봉수를 몹시 좋아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건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장가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점을 궁금히 여겼다. 한편 운성현 동문 밖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두 개의 마을이 있었다. 두 마을은 큰 시냇물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동계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서계촌이었다. 그런데 서계촌에서는 오래전부터 도깨비들이 들끓고 있었다. 도깨비들은 환한 대낮에도 사람을 홀려서 시냇물 속으로 끌어들이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중 하나가 그곳을 지나다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말을 듣게 되었다. 중은 빙그레 웃더니 비방을 알려주었다. 자기가 가리키는 곳에다 청석으로 만든 보탑을 세우면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중이 일러준 대로 했다. 그러자 그 후로는 정말로 서계촌에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도깨비들은 동계촌으로 건너갔다. 자연히 이번에는 동계촌에서 도깨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개는 몹시 화가 났다.
조개는 곧 시냇물을 건너갔다. 그는 서계촌에 세워져 있는 청석으로 된 보탑을 혼자서 번쩍 들더니 동계촌으로 옮겨다 놓았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탁탑천왕이라고 불렀다. 뇌행이 군졸들과 함께 그 조개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머슴 하나가 조르르 달려나와 문을 열었다. 그때 조개는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관청에서 도두가 병조를 이끌고 왔다는 말을 듣자 얼른 일어나서 대문간으로 나갔다. 조개가 부스스한 눈을 억지로 뜨며 물었다. 도두님께서 이토록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십니까? 신임 현령님의 분부가 계셨기 때문에 저와 주동이 군사를 나누어 도적을 잡기 위해 다니는 중입니다. 마침 배도 출출한 데다 이곳을 지나다 보니 생각이 나서 잠시 쉬었다가 가려고 들렀습니다. 단잠을 깨운 것 같아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뇌행이 그렇게 말하자 조개가 반가운 얼굴로 그들을 맞아들였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곧 아침상을 보아 올리겠소. 뇌행이 감사의 뜻을 표하자 조개는 그를 안채로 안내하였다. 뇌행은 군졸들에게 아까 영관묘에서 사로잡은 사내를 빈 헛간에 잘 묶어두게 한 다음 대청으로 올라갔다. 대청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자 조개가 물었다. 그런데 도두님, 우리 마을에 무슨 좀도둑이라도 잡았소? 새벽에 동네 밖 영관묘 안에서 웬 수상한 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길래 잡아가는 길입니다. 보아하니 틀림없는 도둑놈입니다. 지금 그놈을 묶어 헛간에다 가두어 놓았습니다. 뇌행이 그렇게 대답하는데 마침 상이 들어왔다. 아침밥이 나오기 전에 먼저 국이 나오고 이어서 술과 밥이 나오자 뇌행은 대청 위에서 조개와 함께 술을 마셨다. 군졸들도 모두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서 밥을 먹으며 배를 채웠다. 술잔이 서너 번 오고 간 후 조개는 문득 궁금증이 일었다. 영관묘에서 좀도둑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구만. 그놈이 어떤 놈인지 한번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조개는 머슴 중 우두머리를 불러서 일렀다. 내가 잠시 나갔다 올 테니 네가 그동안 나 대신 도두님께 술잔을 권해 올려라. 조개는 뇌행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슬며시 뒷곁으로 돌아갔다. 군졸들은 모두 앞마당에서 떠들썩하게 술을 마시며 밥을 먹고 있었고 뒷곁의 헛간 앞에는 머슴 하나가 우두커니 지키고 있었다. 조개가 헛간 앞으로 다가가 머슴한테 물었다. 도두가 잡아온 좀도둑이 그 안에 묶여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머슴이 그렇게 대답하자 조개가 말했다. 어서 등불을 밝혀보아라. 내가 그놈의 얼굴을 좀 보아야겠다. 이에 머슴이 등불을 밝혀들고 헛간으로 들어가자 조개가 그 뒤를 따랐다. 헛간 안에는 시커먼 몸에 무수한 상처가 자국이 나 있는 사내 하나가 두 손이 묶인 채 기둥에 꽁꽁 묶여 있었다. 조개는 머슴의 등불을 받아들고는 직접 사내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그러자 검푸른 얼굴이 윤곽을 드러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오른쪽 뺨에 붉은 반점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 검은 털이 한 줌 나 있었다. 못 보던 놈이로구나. 이놈, 너는 도대체 어디서 온 놈이냐? 조개가 묻자 사내가 대답했다. 나으리, 저는 먼 곳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실은 이 지방에 찾아뵙고 싶은 분이 계셔서 그분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느냐? 네, 먼 길을 오느라고 노동이 쌓인 데다 날씨는 덥고 해는 저물어 난처하던 차에 마침 사당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사당 안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한때의 군졸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다짜고짜로 차고 때리고 묶는 바람에 그만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를 찾아왔다는 말이냐? 네, 동계천의 탑탁천왕이란 분이십니다. 그 말을 듣자 조개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
찾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물었다. 무엇이라고? 탁탑천왕? 그렇다면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느냐? 그분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의사요 호걸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크게 한몫 볼 일이 있어 그분께 알려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그 사내가 하는 말로 보아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 듯 했다. 조개는 그때서야 찾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알렸다. 여기가 바로 네가 찾는 그 동계촌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탁탑천왕이네. 그러자 사내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며 소리쳤다. 옙? 나으리께서? 그렇다면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동로주 태생으로서 사내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조개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면서 말했다. 쉿, 누가 오는 것 같다. 잠시 기다렸다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자 조개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자네를 구해줄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게. 나중에 나를 보거든 자네는 다만 큰 소리로 나를 외삼촌이라고 부르면 되네. 그리고 어릴 때 이 마을을 떠났었는데 이제 외갓집을 찾아온 것이라고만 말하게. 알겠는가? 조개는 사내에게 그렇게 일러두고 머슴을 데리고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다. 조개가 앞마당으로 돌아오니 군졸들은 이미 밥을 먹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횡도 이미 대청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조개가 짐짓 태어난 얼굴로 내횡에게 말했다. 아니, 벌써 떠나시려고 그러십니까?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패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니 슬슬 돌아가 봐야지요. 어서 빨리 지현님께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 도둑께서 관청에 몸이 메인 처지니 굳이 말릴 수도 없고 이것 어떡하지요? 대접이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들러주시오. 조개가 그렇게 인사말을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나오니 술과 밥을 다 먹은 군졸들이 각기 병장기를 챙겨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군졸 몇이 헛간으로부터 사내를 끌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조개가 그 사내를 바라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사람 참 덩치 하나 좋구만. 그러자 내횡이 조개에게 일러주었다. 저놈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당에서 잠자다가 사로잡힌 그 좀도둑 놈입니다. 그러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앗, 외삼촌, 외삼촌 접니다. 저 소삼이에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자 조개가 짐짓 놀란 듯한 얼굴로 그 사내를 보며 물었다. 뭐라고? 네가 소삼이라고? 어디 보자. 아니 그런데 네가 웬일로 이 꼴이 되었느냐? 그러자 사내가 반가운 얼굴로 외쳤다. 아, 그래도 외삼촌은 저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배울 낯이 없습니다, 외삼촌. 그렇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았다. 내횡도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조개에게 물었다. 이 사람의 말이 사실입니까? 정말 외삼촌 되십니까? 그러자 조개가 길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놈이 제 생질인데 성은 왕이고 이름은 소삼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마을에서 자라다가 4~5살에 매형을 따라 남경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4살이 되었을 때 홀로 이곳에 돌아왔었지요. 그 후 몇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 부모를 찾으러 간다고 떠나고는 이후로 감감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난 것이지요.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만 오른쪽 뺨에 나 있는 이 붉은 반점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조개는 짐짓 사내 쪽을 향해 소리 높여 꾸짖었다. 네 이놈 소삼아, 이곳을 찾아왔으면 곧장 이 외삼촌에게로 올 것이지 도둑질을 왜 했느냐. 누가 그런 버릇을 가르쳤어 이놈아. 그 말에 사내가 억울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외삼촌.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 길을 와 배가 고프고 고단하여 영관묘에서 쉬고 새벽에 외삼촌 댁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조개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 군졸에게 몽둥이 하나를 빼서 그 사내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거짓말 마라 이놈.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꼴이 됐겠느냐. 정말입니다 외삼촌.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셔 술이나 깨거든 삼촌을 찾아뵈올 양으로 그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온몸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듣기 싫다 이놈아. 바로 내 집으로 찾아올 일이지 무엇 때문에 욕보이게 한단 말이냐. 조개가 소리치며 매질을 멈추지 않으니 오히려 당황한 건 내횡과 군졸들이었다. 자칫하면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사로잡은 꼴이 될까봐 내횡은 황급히 조개를 말리며 말했다. 주인께서는 잠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니오. 다만 수상한 행색을 한 채 사당 안에서 자고 있길래 수상쩍어 잡아온 것뿐입니다. 주인장의 생질이라면 저희들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후 뇌행은 군졸들을 시켜서 사내를 묶은 줄을 풀게 했다. 그때서야 조개는 매질을 멈추고 뇌행에게 감사한 후 그를 안으로 이끌어가 잠시 기다리게 했다. 고맙소이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잠깐이면 됩니다. 조개는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다시 나와 10냥짜리 은 한 덩이를 뇌행에게 건네주었다. 적지만 제 성의로 알고 받아주시오. 이러실 것까지 없소이다. 받지 않으시면 제가 서운해집니다. 뇌행이 받지 않으려는 것을 조개가 굳이 권했다. 뇌행은 하는 수 없이 은자를 거두며 말했다. 주인 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받겠소. 이 은혜는 뒷날 보답하겠소이다. 뇌행이 은덩이를 받자 조개는 그 사내를 불러 인사를 올리게 했다. 조개는 따로 은양을 내어 군졸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준 다음 그들을 문 밖까지 배웅했다.